그날 밤의 폭우로 60명이 죽고 32명이 실종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소녀는 개구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그악스럽게 울어대던 개구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정적은 카운트다운 후의 가파른 찰나 같았다. 혹은 출발 총성이 울린 뒤에 찾아오는 짧고 날카로운 호흡. 소녀는 숨을 죽인 채 어둠을 응시했다. 한여름밤, 계곡에서 뻗어나오는 어둠은 차고 습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소녀는 생각했다. 지독한 치통이 찾아왔던 작년 겨울의 어느 밤과 비슷했다. 어금니 근처가 근질근질했던 그 밤처럼 이유 없는 불안감이 소년의 마음속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나저나 개구리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소녀는 텐트 주위에서 울어대던 수많은 개구리가 일제히 입을 닫고 그 큰 눈에 뒤룩거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엄마와 아빠는 번갈아가며 얕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뒤 초저녁부터 골아떨어진 두 사람이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소년의 불안감이 사방에 들어찬 어둠처럼 짙어졌을 때 텐트 지붕 위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턱! 그것이 신호였다. 과자 뺏긴 아이처럼 하늘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총알 같은 빗방울이 텐트 위로 쏟아졌다. 처음엔 비라는 사실도 몰랐다. 침묵 시위를 하던 개구리들이 텐트 위로 뛰어오른 거라 생각했다. 소나기다. 누군가가 밖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비는 작심이라도 한 듯 텐트를 때렸다. 우거진 나무를 때리고 이끼가 달라붙은 바위를 때리고 흙바닥을 때리고 쿨렁이는 계곡물을 때렸다. 빗줄기에 얻어맞은 텐트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소녀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입을 한껏 벌린 채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웬일인지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다. 귀도 먹먹했다. 마치 물에 빠진 것 같았다. 낮에도 한번 똑같은 일을 당했다. 튜브에 엉덩이만 걸쳐놓은 채 떠다니다 뒤집힌 것이다. 아빠가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리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소녀는 귀와 콧구멍을 비집고 들어오는 물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꼭 그때처럼 소녀는 허공에 대고 팔을 휘저었다. 어둠이 소년의 팔을 묵직하게 휘감았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갑자기 웬 비래. 소년의 엄마가 일어났다. 밤낚시용 랜턴이 켜졌다. 파마가 풀려 부스스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조망만한 불빛에 드러났다. 정우 아빠, 좀 일어나봐요.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빠는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눕더니 애벌레처럼 동그랗게 몸을 말아선 침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엄마는 한번 혀를 찬 후 대주 양반이라는 사람이 무심하기는 하고 중얼거리며 텐트 지퍼를 내렸다. 시커먼 밤하늘에 은색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긋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중 몇 개가 방향 잃은 산단처럼 텐트 안으로 날아들었다. 무슨 비가... 엄마의 목소리가 각질처럼 갈라졌다. 탁한 불안감이 배어나왔다. 소녀는 꼴꺽 침을 삼켰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빗줄기와 같은 속도로. 일기예보에 비 소식은 없었는데. 아빠가 둥식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술 기운이 남았는지 목소리가 거칠었다. 아빠는 머리맡에 벗어둔 안경을 찾아 쓰고는 꺽 트림을 했다. 괜찮겠어요? 물이 불 것 같은데. 아휴, 뭐 별일이야 있겠어? 위험하면 뭐야? 경고방송인가 뭔가 한다잖아. 아빠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사이 더 거칠어진 비가 텐트를 잘근잘근 씹어대는 통에 귀가 먹먹했다. 그러지 말고 좀 나가봐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지도 좀 보고. 계곡엔 소년의 가족 말고도 100개 이상의 텐트가 늘어서 있었다. 여름의 절정을 달리는 7월의 계곡엔 나무에 붙어 악을 써대는 매미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비 들어오니까 문 닫고 있어. 소년의 아빠가 손전등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와 소년 둘만 남았다. 어둠이 자꾸만 치근덕거렸다. 소년은 침낭을 빠져나왔다. 너 왜 일어났어? 더 자. 엄마가 말했다. 시선은 텐트 밖 어딘가에 고정된 채였다. 비가 퍼붓는 소리는 웃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아니면 울음이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소녀는 궁금증이 일어났지만 랜턴 불빛은 엄마의 얼굴에 굵은 음영만을 드리울 뿐이었다. 잠이 안 와. 안 피곤해? 엄마는 비로소 소년을 돌아봤다. 피곤은 한데 잠이 안 와. 우리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소녀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 피서를 위해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9살 소년도 잘 알고 있었다. 애초에 피서를 떠나게 된 것도 소년 때문이었다. 수영을 하고 싶다고 부모를 졸랐고 아빠와 엄만 각자 다니던 공장과 식당의 눈치를 봐가며 휴가를 얻어야 했다. 단 이틀의 여름휴가. 텐트며 침낭 등의 캠핑 도구를 옆집 인수 아빠에게서 빌려 계곡에 도착한 것이 오후 무렵이었다. 아빠 기다려보자. 지금은 밤이라 차도 없고. 엄마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소녀는 당장이라도 계곡을 떠나고 싶었다. 어리기에 오히려 예민할지도 모를 소년의 본능이 어서 돌아가자고 충동질을 해댔다. 젠장 더럽게도 많이 오네. 불쑥 아빠가 들어왔다. 절인 배추처럼 흠뻑 젖은 채였다. 동전을 오래 쥐고 있을 때 손에서 풍기는 비릿한 쇳내가 아빠를 따라 텐트 안으로 들어왔다. 아빠의 성긴 머리카락이 이마에 착 달라붙었다. 안경에도 비의 파편이 가득했다. 좀 어때요? 엄마가 물었다. 어떻긴. 비가 억수로 내리지. 사람들도 반반이야. 소나기라서 금방 그칠 거란 사람도 있고 대피소에 갈 거라는 사람도 있고. 우린 어쩌죠? 글쎄, 당장 계곡이 넘칠 것 같진 않은데. 우리 그냥 가자. 소년의 외침이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아빠와 엄마 모두 놀라서 소년을 바라봤다. 엄마가 소년에게 무릎걸음으로 다가왔다. 무서워. 나 무섭단 말이야.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소년 스스로는 걷잡을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울음이었다. 본능이 시키는 울음이었다. 카랑카랑 울음이 깊어질수록 소년의 숨통은 트였고 아빠는 점점 더 당황했다. 사내 놈이 무섭기는. 구시렁대면서도 소년의 아빠는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래요, 정우 아빠.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잠시 피해 있어요. 아무 일 없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소년의 가족은 텐트를 나섰다. 우산이나 비옷도 없이 무방비였다. 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다. 겉옷 지퍼를 끝까지 채웠지만 차가운 빗줄기는 끈질기게 소년의 옷 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소년은 계곡을 바라봤다. 심통난 아이처럼 잔뜩 불어난 물이 맹렬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위로 빗물이 튀어올랐다. 그때마다 계곡이 번뜩였다. 물은 밤하늘보다도 검었다. 이런 비에 꼭 움직여야 되겠어. 아빠가 텐트 지퍼를 채우며 말했다. 대피소로 가겠다는 결정이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실제로도 계곡물은 충분히 여유 있어 보였다. 시커먼 물이 날름거리며 바위를 핥긴 했지만 땅을 범할 정도는 아니었다. 텐트를 떠나는 사람은 몇 없었다. 조심하면 좋잖아요. 애도 무섭다고 하고. 빗소리에 막혀 엄마는 숫제약을 썼다. 소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맨살에 빗줄기가 닿을 때마다 따가웠다. 아빠는 앞장서며 손전등을 비췄다. 빛은 허무하게 흩어졌다. 건전지 2개짜리의 손전등으로 뚫을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었다. 잘 보고 걸어. 당신은 내 손 잡고. 아빠의 외침이 바스러졌다. 대피소는 계곡을 건너 20분쯤 더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었다. 소녀는 계곡 입구에 세워진 간판에서 대피소 위치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통나무집 모양의 대피소. 어서 그곳으로 가고 싶었다. 문제는 계곡을 건너는 일이었다. 손전등 불빛을 지팡이 삼아 더듬더듬 찾아간 징검다리는 물살의 자취를 감춘 채였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그만큼 계곡물의 덩치도 불어 있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소녀는 서로 손을 잡고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징검다리 앞에는 소년의 가족 말고도 청년 셋이 함께였다. 낮부터 기타를 치며 요란을 떨었던 이들이었다. 젊고 힘센 청년들도 뾰족한 수를 못 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그냥 텐트에 있자니까. 청년 중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 길 말고 다른 데는 없죠? 네. 저희보다 몇 분 빨리 출발한 사람들은 여길 건넌 모양이에요. 그때만 해도 돌멩이가 보인 모양인데 지금은... 돌아가든지 건너든지 빨리 결정을 좀 하자. 처음에 불평을 한 청년이 말했다.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셋은 말없이 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빠가 소년과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다.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도 가자.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먹장 같은 계곡물 안에 6개의 점이 찍혔다. 생각보다 깊지는 않았지만 허벅지에 감기는 물살은 묵직하고 끈끈했다. 잠시만 균형을 잃어도 넘어질 판이었다. 소녀는 아빠에게 안겼다. 아빠의 두툼한 팔이 소년의 엉덩이를 받쳤다. 소녀는 아빠의 숨을 맡았다. 술 냄새와 구취가 섞인 아빠 특유의 단내가 소년의 볼에 닿았다가 또 멀어졌다. 절반쯤 건넜을까? 소녀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먹빈 물을 향해 이리저리 불안한 시선을 던지고 있을 때 그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엔 쓰레기라 생각했다. 빗물에 쓸려온 쓰레기.
이를테면 비닐봉지나 옷가지 같은 것들이 바위에 걸린 거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청년들과 소년의 가족을 따라오고 있었다. 분명히 헤엄을 치는 중이었다. 거센 물살을 헤치며 조용히. 형체는 불분명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것이 검다는 사실이었다. 그 밖의 어둠보다도 계곡물보다도 게다가 검으면서도 묘하게 반짝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년의 불안감이 다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소년은 개구리들이 사라진 이유가 비 때문이라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알아챈 거라고 어린이 신문에서 비슷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났다. 지진이 나기 전에 대피하는 뱀이나 쥐에 대해. 이제는 아니었다. 개구리들은 저것 때문에 도망쳤다는 생각이 확신과 같은 깨달음으로 소년의 머릿속을 때렸다. 아빠, 저기 이상한 게 있어. 소년의 다급한 목소리는 그러나 빗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앞서가던 청년 중 한 명이 물살에 휩쓸리며 내지르는 비명에 막혀버렸다. 발을 헛디딘 모양이었다. 큰 덩치가 삽시간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뒤따르던 친구가 재빨리 손에 뻗어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면 청년은 영영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했을 것이다. 살아서는. 여기 엄청 미끄러워요. 아저씨도 조심하세요. 물을 다 건넌 청년이 소년의 가족을 향해 외쳤다. 아빠와 엄마는 개걸음으로 전진했다. 소년은 여전히 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 좀 전까지 주위를 맴돌던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이대로 떠내려가 버렸다면 좋으련만 그것은 분명 물속에 도사리고 앉아 먹잇감을 찾고 있을 것만 같았다. 소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새 건너편에 도착했다.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아빤 소년을 내려놓기 무섭게 신음을 흘렸다. 물은 여전히 통곡했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대피소에는 제법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두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얼굴이었다. 비를 헤치고 오느라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몇 장 없던 모포며 수건은 먼저 온 사람의 차지였다. 그 청년들도 있었다. 넘어진 한 명은 다리를 삔 건지 발목에 손수건을 감고 있었다. 소년의 아빠는 도착하자마자 다시 대피소를 나서려고 했다. 어딜 가려고요?
엄마가 물었다. 가서 짐 챙겨야 할 거 아냐. 혹시 물이라도 넘쳐봐. 죄다 빌린 것들인데 그 일 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 피해 다시 계곡으로 간다고요? 어차피 다 젖은 거고 아까 보니까 계곡도 건널만 하더라고. 후딱 챙겨서 올게. 아빠가 캠핑 장비를 빌릴 때 소년도 옆에 있었다. 인순애는 부자였다. 자기 아빠가 어딘가의 사장님이라고 먹이던 인수의 말이 아니고라도 으리으리한 집과 멋들어진 차만 보더라도 부자가 틀림없었다. 소년의 아빠가 우연한 기회에 인순의 보일러를 손봐주지만 않았더라도 두 집이 교리를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인수 아빠는 텐트며 코펠, 침낭 같은 것을 하나하나 들어보이며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고 얼마나 구하기 힘들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코펠 하나 값이 소년의 가족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다. 소년의 아빠로선 함부로 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요. 혼자 들고 올 수도 없잖아. 소년의 엄마도 나섰다. 아빠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소년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다. 불안감, 불안감, 불안감. 심장의 펌프질을 따라 핏속으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정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 아빠 빨리 갔다 올게. 안 돼, 싫어. 가지 마. 소녀는 엄마의 팔에 매달렸다. 아니 근데 얘가 아까부터 왜 이렇게 칭얼거려? 또 못 그쳐? 아빠가 역정을 냈다. 바닥에 퍼질러 있던 사람들의 고개가 느리게 돌아갔다. 모두의 시선이 소년과 가족에게로 향했다. 가면 안 돼, 엄마. 물속에 무서운 게 있단 말이야. 뭐라는 거야? 조용히 못해?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대피소 밖으로 나가버렸다. 물건만 가지고 금방 온다니까. 아빠 말처럼 다 젖으면 큰일이잖아. 소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텐트에서처럼 숨쉬기가 힘들었다. 머릿속이 멍하고 귓가에 미친 듯이 웃어대는 빗소리만 맴돌았다. 엄만 조용해진 소년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아까의 청년들에게 소년을 잠시만 봐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엄마가 대피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까지 소년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 검은 물이 넘실거렸다. 집채만한 물살이 계곡을 휩쓸었다. 그것이 물살 끝에 있었다. 낄낄낄 웃고 있었고 검은 입속에 아빠, 엄마의 머리가. 소녀는 튕기듯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는 온몸으로 비를 맞아내는 평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년의 부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소년의 목소리는 아빠가 들고 간 손전등처럼 빗소리를 뚫지도 그리고 어둠을 뚫지도 못했다. 소년은 평상에 주저앉았다. 나무 평상에 둘러친 장판에서 부드득 소리가 났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비가 퍼부었지만 소년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아니, 뜰 수 없었다. 어둠을 노려보고 있어야, 비를 고스란히 막고 있어야 부모가 무사히 돌아올 것만 같았다. 소년의 엄마는 장수국밥에서 일했다. 하루 12시간씩 300그릇이 넘는 국밥을 날랐다. 소년은 딱 한 번 그곳을 찾았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식당 아줌마가 주인 몰래 썰어준 전통 순대에다가 국물을 곁들여 먹으며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는 한 번도 쉬지 못했다. 손님이 뜸할 때도 주방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소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명치 끝이 묵직한 건 순대를 우겨 넣다가 체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소녀는 다시는 장수국밥을 찾지 않았다. 순대를 먹고 싶을 때면 늦은 밤 지친 어깨로 돌아오는 엄마를 꽉 껴안았다. 엄마의 품에선 순대 냄새가 났다. 소녀는 그 냄새를 마음껏 마셨다. 소년의 아빠는 보일러공으로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다. 아빠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공을 사왔다. 축구공이나 야구공, 그리고 농구공. 종류에 상관없이 둥근 모양이면 무조건 갖다 놓고는 책만 있는 소년을 불렀다. 불러선 남자는 운동을 잘해야 한다며 하풍 섞인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소녀는 그럴 때의 아빠가 좋았다. 아빠에게서 풍기는 알싸한 술 냄새가 좋았고, 끝내 돈 몇천 원을 쥐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니 다음부턴 책을 안 사준다는 아빠의 횡설수설이 좋았다. 소년의 집 다락에는 쓰지 않는 공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소년의 생각이 엄마에게서 아빠로, 다시 아빠에게서 엄마로 향하고 있던 그 순간 굉음이 들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산이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천둥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훑는다면 똑같은 소리가 날까? 실제로 땅이 울린 듯 했다. 소년의 팔에 소름이 돋았다.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쌌다. 미지근한 오줌 줄기가 소년의 허벅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 생겼다. 번개처럼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에 감전된 소년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쁜 예감은 한치에 떨어진 먹물처럼 서서히 번져나갔다. 딱, 딱, 통제를 벗어난 턱만이 자꾸만 어둠을 씹어댔다. 그
상태로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왔다. 수십 명은 되어 보였다.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하는 구행자처럼 말없이 걷고 있었다. 누구 하나 얼굴을 들지 않고 땅만 내려다봤다. 소녀는 그들을 바라봤다. 계곡에서 대피해온 사람들이라면 그 중에 아빠 엄마가 끼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소년과 무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오싹한 기운이 소년을 덮쳤다. 피 때문은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미는 차가움이었다. 칼날을 오래 바라보고 있을 때와 같은. 엄마, 아빠. 울음을 토하듯 소녀는 부모를 찾았다. 어느새 대피소 앞까지 다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소년을 바라봤다. 핏기 없는 얼굴. 한 남자가 소년을 향해 까딱 손짓을 했다. 이리 온.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온. 같이 가자. 같이 가. 수십 수백 개의 손이 소년을 불렀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다. 줄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비는 끊임없이 퍼부었다. 소녀는 천천히 평상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다. 시간당 200mm가 넘는 갑작스러운 비에 60명의 사람들이 수장되었다. 실종된 32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리고 소녀는 살아남았다.